오늘은 정확하게 혈당을 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혈당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각 혈당을 언제 측정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각 혈당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혈당 측정하는 각 단계별로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측정된 혈당을 해석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혈당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복혈당, 식후혈당. 이 두 가지 혈당으로 당뇨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죠. 근데 왜 이 두 가지 혈당으로 관리를 하는지 원리를 알아야 각 혈당을 언제 측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뇌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못 쓰고 오직 포도당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뇌가 기능을 하려면 일정 이상의 혈당이 필요해요. 우리가 공복일 때 섭취되는 포도당이 없으니까 몸에 저장된 포도당을 써야 하는데, 포도당을 저장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기관이 바로 간이에요. 간은 혈당이 높을 때 글리코겐으로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혈당이 낮을 때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입니다. 글리코겐으로도 포도당이 부족하면 간은 단백질, 지방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 섭취가 없을 때 혈당인 공복혈당은 우리 몸이 이 이상은 혈당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혈당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즉, 이 이상 떨어지면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마저도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삼겠다라는 마지노선입니다. 간에 있는 글리코겐은 12시간에서 18시간 단식 시 대부분 소모되기 때문에 12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정확한 공복혈당을 측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이나 인슐린을 강제로 짜내게 만드는 설포닐 유리아 계통의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12시간 금식을 해버리면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공복혈당 측정을 8시간에서 12시간 금식하고 혈당 측정을 하는 것으로 권고되고 있어요. 물론 물은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공복혈당을 재는 이유와 원리를 고려하면 당뇨가 없으신 분이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12시간 금식을 하시고 측정하는 게 좋아요.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지 않는 분들, 또는 설포닐 유리아 계통의 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는 분들, 저혈당 위험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12시간 금식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한 공복혈당이에요. 만약에 금식하시다가 식은땀이나 아니면 손떨림, 가슴 두근거림, 불안감, 어지러움증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면 저혈당 증상이니까 금식을 멈춰주시고 금식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제 식후혈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식후혈당은 식사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이에요. 사람마다 식사 속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몸에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갔다가 안정되기 때문에 가장 높게 올라갔다가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식사 시작 후 한두 시간 사이입니다. 2시간째 수치는 우리 몸이 식후의 당 부하를 얼마나 잘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하는 날이니 평소보다 적게 먹어야 하나요? 또는 정확히 몇 그램을 먹어야 하나요? 이거 궁금하실 텐데 다 알려드릴게요.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소에 먹는 양 그대로 먹으세요. 그리고 매번 측정할 때마다 먹을 표준 식단을 하나 정하세요. 만약 특정 음식을 더 자주 먹는다던가 혈당이 걱정되는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을 평소 드시던 만큼 드시고 2시간 뒤에 측정을 해보세요. 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렸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검사 당일이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평소보다 밥을 적게 드시거나 가벼운 메뉴로 식단을 바꾸곤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온 혈당 수치는 여러분의 실제 생활을 대변하지 못해요. 만약 평소에는 밥 한 공기를 다 드시는데 검사 날만 반 공기를 딱 드시고 혈당이 정상으로 나왔다면 의사는 그 수치를 보고 약이 잘 듣고 있다고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결국 실제 생활에서 계속 고혈당에 노출되면서도 적절한 약 조절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식후 혈당은 오늘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먹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먹었을 때 내 췌장과 당뇨약이 이 음식들을 얼마나 잘 처리하고 있냐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또한 양 못지않게 구성의 일관성도 중요해요. 어제는 고기 위주로 배불리 먹고 오늘은 국수에 밥까지 말아 먹은 뒤에 수치를 비교하면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상적으로 가장 자주 드시는 표준 식단을 정해두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식후 혈당을 측정할 때마다 그 식사량과 구성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측정해야만 혈당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평소 집에서 늘 드시던 그릇에 평소만큼 담아서 평소와 같은 속도로 편안하게 식사하신 뒤에 식사 시작 2시간 후에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식후 혈당을 측정할 때 먹는 식단을 정해서 식단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평소 먹는 것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자주 먹게 되거나 걱정되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먹고 식후 혈당을 재보는 것도 좋아요. 이제 언제 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정확하게 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험지, 혈당 측정기, 체열기, 체열침입니다. 체열침은 혈당 측정기 안에 몇 개 들어있지 않으니 추가로 구매해 주셔야 하고요. 체열침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절대 재사용해서는 안 돼요. 한번 사용하면 감염 문제도 있지만 바늘 끝이 뭉툭해지기 때문에 다시 찌를 때 아프기만 하고 피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알코올 솜이 들어있지 않은 혈당 측정기라면 알코올 솜도 구매해 주셔야 해요. 이제 어떻게 재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드시 손을 씻어 주셔야 합니다. 손을 씻지 않으시면 혈당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당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특히 과일이나 음식 만진 뒤에 또는 이제 손에 땀이 많은 경우에 손을 씻지 않으면 혈당이 정확하지 않게 나와요.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꼭 손을 제대로 말려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손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는 체열침을 체열기에 조립할 거예요. 그리고 체열기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체열할 때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늘에 찔리는 순간? 아니요. 찔렀는데 피가 안 나와서 다시 찔러야 할 때예요. 아픈 건 비슷한데 피가 안 나와서 2번 찔러야 하거든요. 저도 찔리는 게 무서워서 3호로 했다가 안 나와서 4로 올리고 4로 해도 안 나와서 결국에는 5로 찔렀습니다. 결국 한 번 재는데 3번이나 찔렀어요.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처음부터 과감하게 5로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해보니까 5보다 낮아도 피가 잘 나오더라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찌르기 전에 알코올로 찌를 부분을 소독해 줄게요. 알코올을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찔러버리면 알코올이 섞여버리고 핏방울 모양부터가 송골송골 맺히는 게 아니라 알코올과 함께 퍼져버려요. 소독이 끝났으면 어디를 찔러야 할까요? 우리는 손가락을 보면 동맥과 정맥이 손가락 옆면을 지나가요. 그래서 옆면을 찔러야 피가 잘 나와요. 그리고 한 연구에 따르면 옆면을 찌르는 게 가장 덜 아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옆면을 찔러 볼게요. 자, 자, 이렇게 옆면을 찔렀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씩 밀어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드름 짜는 것처럼 짜버리면은 조직액이랑 섞여버려서 혈당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돼요. 자, 이제 시험지에 피를 묻혀주시고요. 이 시험지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혈당 측정기의 원리를 알면 왜 시험지의 유효기간과 보관 상태가 중요한지 아실 수 있는데요. 혈액 한 방울 한 방울을 시험지에 떨어뜨리면 시험지 안에 있는 효소가 포도당과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이런 반응 과정에서 아주 작은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혈당 측정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신호를 측정해서 혈당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포도당이 많을수록 더 많은 반응이 일어나고 전기 신호도 더 커지기 때문에 혈당 값이 높게 계산됩니다. 즉, 혈당 측정기는 포도당의 화학 반응을 전기 신호로 바꿔 계산한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가 습기나 열에 노출되어 시험지에 있는 효소가 변성돼 버리면 측정이 부정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효소가 상해버려서 측정이 부정확해져요. 체열을 다 하고 나서는 체열침을 빼서 체열침에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바닥에 눌러 눕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리시면 돼요. 자, 이제는 측정해서 나온 혈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의 기준이 달라요. 또 공복혈당은 본인의 나이와 동반 질환에 따라 달라요. 일단 공복혈당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성인 당뇨병 환자는 공복혈당을 80에서 130으로 조절해야 해요. 유병기간이 짧고 기대 수명이 긴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65세 이상의 건강한 고령 환자의 경우 공복혈당을 90에서 130으로 조절해야 하고 65세 이상의 쇠약한 고령 환자의 경우 100에서 150으로 조절해야 해요. 요양병원에 입원했거나 말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령 환자의 경우 110에서 180으로 조절해야 해요. 기대 수명이 짧은 경우 엄격한 조절을 얻는 이득보다 저혈당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인 건데요. 임신성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공복혈당을 95 미만으로 낮춰야 해요.
태아의 과체중과 산모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 모든 환자분들 중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미세한 고혈당도 태아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성장기에 발생하는 1형 당뇨병이나 소아당뇨의 경우 공복혈당을 90에서 130으로 조절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경우 저혈당을 잘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저혈당이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성인보다는 약간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요. 이제 식후 2시간 혈당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공복혈당과 마찬가지로 일반 성인, 고령층, 임산부, 소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성인의 경우 식후 2시간 혈당을 180 미만으로 조절해야 하고 고령층은 200 미만, 임산부는 120 미만, 소아는 180 미만으로 조절해야 해요. 오늘 영상에서 정확하게 혈당 측정하는 방법과 언제 측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측정 값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경영학의 한 구루인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다. 여러분이 혈당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순간부터 이미 혈당의 개선은 시작된 겁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